(2022년 8월 24일) 이정훈입니다. 지금 민주당이 펼치고 있는 전략을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전략으로 민주당은 주도권을 쥐려고 하는지, 권력을 되찾으려고 하는지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5% 기간에 남은 95% 기간을 결정할 프레임을 씌우려고 아주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을 당대표로 옹립하는 것과 너무 빨리 민주당이 승기를 잡은 게 결정적인 맹점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근혜 정부, 박근혜 대통령이 걸렸던, 민주당한테 걸렸던 프레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출범하고 얼마 안 됐을 때입니다. 한국에 아주 오래 근무해온 일본 기자, 나이 많은 기자를 만났습니다. 그가 박근혜 대통령을 분석을 하더라고요. 자기는 이렇게 본다. 여러 가지 얘기했는데 박근혜는 계속 공주형을 추구할 것이다. 그래서 그 다음에 또 만기 칠남으로 할 것이다. 그 다음에 그거는 건너뛰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일본하고 긴장관계를 끌고 갈 것이다. 그거 왜 그러냐 그랬더니 아버지 박정희 대통령이 큰 일을 많이 했지만은 만주군 중위 출신이다. 만주 군관학교를 나왔다. 그리고 일본 육사를 유학했다. 때문에 그는 친일 프레임에 걸려들어 있다.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은 대한민국 발전의 큰 요소 중에 하나가 한일 국교 정상화, 그리고 일본으로부터 받은 청구권 협정에 따른 청구권 자금이었습니다. 이걸로 대한민국은 엄청나게 발전했지만 이것들 때문에 박정희 대통령은 친일파라는, 노무현 정부에서 또 친일파를 많이 조사했기 때문에 거기에 걸려있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은 아버지를 의식해서, 바로 아버지가 대통령이 되게 한 가장 큰 자산이지만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는 가장 큰 장애물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일본하고 관계를 상당히 뻐걱거리면서 가져갈 것이다 라고 예측했습니다. 그 예측은 잘 맞았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일본을 공식 방문한 적이 없죠. 다자회담이라면 만났지만은 일본을 국빈 방문하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중국은 가서 시진핑하고 달달한 연애한다는 얘기 나올 정도로 잘 지냈었죠, 처음에. 그러다가 이 박근혜 대통령이 일본의 중요성을 알고 있었죠. 그러다가 중국이 북한이 핵실험을 했을 때 북한을 지지하는 쪽으로 가니까 야, 중국은 진짜 믿지 못할 놈들이구나 하고 나서 사드를 도입한다는 결정을 하고, 그 다음에 냉랭했던 한일 관계를 한순간에 바꿔서 가장 큰 문제인 위안부 문제를 타결합니다. 일본으로부터 돈을 받죠.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은 탄핵을 당합니다. 박근혜한테 그렇게 덮어씌우고 싶었던 민주당의 친일 프레임을 박근혜 대통령이 중국과 관계가 틀어지고 북한의 위협이 고조됐을 때 박 대통령이 드디어 일본하고, 그것도 직접 만난 것도 아니고 외교부를 통해서 위안부 합의를 했는데 바로 그걸 덮치면서 계기는 최순실 게이트로 터뜨렸지만은 박근혜를 탄핵시킨 데 성공합니다. 프레임을 어떻게 거느냐.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은 한 3년 내내 일본하고 관계를 못 가지도록 계속 민주당이 걸었습니다. 일본 기자들은 보고 있었고 저도 그렇게 보고 있었는데 막판에 그걸 박근혜 대통령이 위안부 합의를 하면서 안보를 더 강화하는 쪽으로 가니까 바로 탁 덮어씌워서 토착외군이 뭐니 하면서 한순간에 문재인이라고 하는 희대의 사람을 대통령으로 만드는 데 성공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한일 문제를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1965년 한일국교 정상화를 합니다. 그때 우리는 일본으로부터 청구권 자금이라고 해서 무상 3억 달러, 차관 2억 달러, 민간 차관 3억 달러, 도합 8억 달러, 민간을 빼면 한 5억 달러 정도를 받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시점에서 계산하면 34억 달러다, 200억 달러다 계산하기 나름인데
어쨌든 큰 돈이었죠. 이걸로 이 돈을 받아갖고 이 돈 중에서 이 포스코 포항제철 건설하는데 51%를 쓰고요. 경부고속도로 짓고 철도시설 고치는데 18%, 농수산 사업에 13% 들어갑니다. 제가 간단히 정리해 드릴게요. 이 청구권 자금은요, 정신대라고 하는 거 있죠. 우린 처음에 위안부하고 정신대를 헷갈렸는데 근로정신대입니다. 일본에 가서 일을 했던 사람들이 받아야 하는 임금, 자기가 저금했던 저축액, 그런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다 개개인이 받아야 할 돈인데 그걸 대한민국 정부가 받아서 전해줘야 돼요. 그죠? 국민을 심부름하는 게 정부니까. 근데 받아갖고 안 준 겁니다. 대한민국 박정희 정부가 삥땅한 겁니다. 그리고 그걸 갖고 포스코를 짓고 경부고속도로 만들고 이렇게 해서 대한민국 발전의 기적을 만든 겁니다. 이때 박정희 정부는 어떻게 했는가 하면은, 그때 근로정신대로 갔다 왔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1970년쯤에 이 돈이 나온 걸로 아는데, 우리 사회에서는 친일파로 몰리고 있었습니다. 일본에 갔다 온 걸 사석에서는 얘기할 땐 몰라도 공식적으로 말을 못했어요. 그래서 박정희 정부는 무슨 얘기를 했는가 하면, 이 돈을 받아가지고 이미 그때 타계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이 청구권 정부가 받아온 거를 개인별로 줬어요. 개인 목숨 다 줬어요. 근데 살아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당신들은 젊고 일할 수 있으니 너희들은 알아서 먹고 살아라 하고, 살아있는 정신대의 청구권 돈을 포스코하고 경부고속도로 건설하는데 투입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한강인 기적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요거를 우리는 이제, 그리고 한 70년, 80년, 20년이 지나서 노태우 정부 쭉 왔을 때 우린 다 잊고 있었죠. 근데 이화여대에 있는 그 영문과 교수님이 위안부가 있었다. 일본에서는 위안부 있다는 건 이미 제가 말씀드렸듯이 종군 위안부 책도 나왔고 영화도 됐었으니까. 그 책에 보면 조선인 위안부 있다는 기록은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한 명을 딱 공개를 하면서 우리나라에 반일 폭풍이 일어나죠. 거기에 편승해 나온 사람들이 청구권 자금 받을 때 살아있다는 이유로 돈을 못 받았던 정신대입니다. 이분들이 막 섞여 들어오니까 정신대하고 위안부가 우리는 같은 건 줄 알았어요. 지금은 싹 갈라져 있죠. 막 반일 시위가 일어납니다. 70년대까지만 해도, 80년대까지만 해도, 90년대 이전까지만 해도 정신대 출신은 우리 사회에서는 말을 안 하고 부끄러운 거였어요. 내가 북한군에 가서 일했던 군인이었던 것만큼이나 부끄러운 거였기 때문에 말을 못했는데, 위안부 문제가 터져 나오니까 정신대 돈 못 받았던, 살아있다는 이유로 그분들이 막 하면서 일종의 정의의 뭐 그런 세력이 됐습니다. 위안부가 탄압받은 것처럼 그걸 또 탄압받은 게 됐었죠. 요 프레임을 가지고 막 떠들어서 재미를 본 게 누구냐? 노무현 정권입니다. 노무현 정권은 친일 인물 뭐 조사한다 그래서 인천 김성수 이런 사람들을 나 친일파로 몰면서 우리나라 보수 세력을 쫙 올가매버린 거죠. 응? 그리고 이 정신대 세력이 워낙 많잖아요. 위안부는 소수고 막 키워서 일본하고 막 한판 싸움을 하겠다고 붙었습니다. 그런데 결론이 뭔지 압니까? 야, 정신대 돈 다 줬잖아. 이겁니다. 이거를 처음에 문재인 정권도 노무현 정권도 믿지 않고, 그래서 민관 합동 조사 팀인가를 만들어서 조사하게 했는데, 그 민관 합동 조사 기구가 2005년 박정희도 다 받았다. 받아갖고 죽은 사람은 줬고, 그때 살아있는 사람들은 안 줬고, 그 돈 갖고 포스코 경부고속도로 지었다라는 결론이 딱 나옵니다. 참 이런 걸 쉽게 설명해주는 우리 학자들도 없고 답답한데. 그래서 노무현 정부가 할 말이 없잖아요. 2007년에 특별법을 만듭니다. 왜냐하면 이미 자기네가 정치 세력으로 이용해서 이 보수 세력을 딱 올가매놨는데, 이 정신대 사람들한테 보상을 안 해주면 배신했다 이러고 나올 거 아닙니까? 정부 비판하니까. 2007년도에 이 특별법을 만들어서 그때 못 받은 정신대 72,631명 72,631명한테 정부 예산을 6,184억 원 만들어서 다 줍니다. 잘못 건드렸죠. 근데 우리 대부분의 국민들은 그걸 모릅니다. 노무현이 큰 실수했구나.
그러면서 그때 정치대 사람들은 그 전까진 친일파 소리 했던 사람들이 무슨 뭐 반일운동한 사람처럼 됐어요. 독립운동가처럼. 웃기죠? 그래서 노무현 정부가 그걸 탁 자기가 떠들었던 걸 창피하니까 2007년에 하고 넘어갑니다. 그리고 이명박 정부가 들어섭니다. 이제 그리고 남은 게 이제 위안부만 남았습니다. 위안부를 이끈 게 누구냐? 그게 윤미향입니다. 천하에 내가 윤미향을 내가 뭐라 자꾸 하는 게 그래서 그렇습니다. 근데 위안부는 이게 무슨 문제인가 하면 정신대는 일본 회사들이 고용했던 그런 명단이 다 있잖아요. 우리 정부도 갖고 있고. 그러니까 이제 줄 수 있었는데 위안부는 명단이 있는 것도 있는데 그때 정부에서 일본 측의 주장이 만든 것 같아요. 위안부 정신대 다 포함해서 모든 걸 다 청구권 장악으로 줬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때 위안부를 정부가 나눠줄 생각도 있었던 것 같은데 위안부는 내가 위안부를 했어 하는 사람이 70년대에는 한 명도 안 나타났어요. 그건 진짜 그 당시에는 진짜 친일파를 몰렸던 부끄럽고 또 개인적으로도 윤리적으로. 근데 그 이화여대 영문과 교수가 그분을 내가 위안부였어 하고 90년대 턱 터트리고 나면서 또 정신대가 편습할 만큼 위안부 운동이 일어난 거죠. 근데 위안부 분들은 돈을 달라고 한 적이 없으니까 노무현 정부도 돈을 못 그때 주긴 조금 줬어요. 약간은 이제 뭐 했는데 제대로 받은 적이 없죠. 그래서 계속 위안부 문제가 터져 나옵니다. 이명박 정부 나오는데 일본 정부는 우리는 다 했다 하고 안 하다가 이명박을 지나서 박근혜가 딱 들어선 다음에 박근혜는 친일 프레임에 아버지 때문에 안 걸리려고 위안부 문제를 공개적으로 제기합니다. 여기에 그 미국의 클린턴 국무장관 여성으로서 그다음에 마르켈 독일 대통령, 독일 수상 이런 분들이 동조하면서 세계적인 여성운동이 되면서 동남아시아 위안부들도 막 일어나면서 일본이 곤란해, 아베가 아주 곤란해지죠. 계속 그걸 압박을 하면서 일본하고 관계를 개선 안 해요. 난 친일파에 안 걸리려고. 근데 그걸 딱 문재인 중심이 된 노무현 이후의 세력들이 친일 프레임 걸려고 있는 거죠. 그런데 사드 저 북한이 핵실험 해갖고 막 시끄러워졌을 때 박근혜 대통령이 사드 배치하면서 확실한 친미로 가면서 한일 관계를 하면서 지소미아 맺으면서 정보보 협정 맺으면서 위안부까지 타결 하니까 이걸 빵 터트리는 겁니다. 그때 박근혜 대통령은 위안부를 아베로부터 미안하다는 말도 받아내고 유감이라는 뜻 받아내고 10억 엔을 받습니다. 그리고 위안부 합의를 합니다. 요거 나오니까 바로 탁 덮어 씌워가지고 한 방에 탄핵을 시키는 거죠. 이게 프레임 정치입니다. 이게 프레임 정치다. 그리고 나서 이 문재인 정권은 제주 관함식을 할 때 뭐 우길기를 타고 오면 안 된다 뭐 이런 여러 가지 논리를 내세워서 일본 군함이 못 오게 하고 그리고 뭐 대니 태극기를 하는데 내가 대니 태극기 그 엉터리다. 그게 오히려 우리가 일본에 졌다는 표시다라는 기사를 주간동했으면 뭐 엉망진창이지만 그렇게 합니다. 국민들은 모르니까 끌려가죠. 그리고 북한에서 탈북한 사람들이 일본으로 가려고 해서 일본이 그 사람들을 동해에서 맞으러 가서 초계기가 갔는데 우리 북한의 연락을 받고 우리 광개토 해군함하고 해경에 삼봉함을 보내서 일본 초계기한테 조준 레이더 쏘면 미사일 쏘겠다는 뜻이죠. 위협. 초계기는 비무장이니까.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 배를 끌고 와서 나중에 어떻게 하고 이런 식으로 침묵 행동으로 계속 가면서 반일 행동을 딱 하면서 자랑을 한 거죠. 근데 지금 와서 보니까 문재인의 국가안보실에서 일본 초계기에다가 조준 레이더 쏘라 그랬다. 그런 지시가 내려갔다는 게 다 이게 정치적으로 한 겁니다. 그때 굉장히 의심했지만 사실을 볼 수 없었는데 지금 막 나오고 있죠. 그래서 프레임을 씌워서 갔습니다. 그 맛이 있기 때문에 지금도 윤석열을 걸려고 합니다. 자, 지금 또 하나 봐야 될 게 우리나라 대통령이 지금 몇 분이 계셨죠? 뭐 이승만, 윤보선, 박정희 해서 지금까지 윤석열까지 왔는데 그에 따라 다 박근혜 대통령을 제외하고는 다 영부인이 있었죠. 이 영부인 중에서 가장 똑똑한 분, 가장 똑똑하다는 건데 잘 모르겠다. 가장 좋은 학교를 가장 좋은 학교를 다닌 분이 누구라고 보십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화여대 나온 분들이 많죠. 이명박 대통령 부인도 그렇고 김영삼 대통령 부인도 그렇고 그런데 글쎄 학교 서열만으로 보게 되면은 김대중 대통령 부인이었던 이희호 여사 이분은 일자 때는요 우리는 정식 학교를 다니지 못했어요. 그때는 이제 보통 소학교, 정식 학교는 그 다음에 중학교, 대학교 이렇게 가는데 우리는 이제 소학교를 못 가고 보통학교,
중학교를 못 가고 고등보통학교, 대학교를 못 가고 전문학교를 이렇게 갔었죠. 이효 여사는 서산공립보통학교를 나와서 이화 여자 고등보통학교를 나옵니다. 그리고 이화 여자 전문학교를 갑니다. 해방 전에 다녔던 거죠. 그리고 이제 해방이 되고 난 다음에 이화여자를 졸업하지 못하고 다시 서울대학교 사범대학이 그때는 굉장히 좋은 대학이었어요. 법대보다 더 좋았다고 할 수 들어갑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영문학을 영어 교육과를 하다가 교육학과로 옮겨서 졸업을 하고 그 다음에 유학도 갔다 오죠. 굉장히 공부를 잘했던 사람이 틀림없습니다. 저는 또 한 사람 꼽으라면 전두환 대통령의 부인인 이순자 여사를 꼽습니다. 이분은 경기여고를 나와서 경기여고를 나와서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을 갑니다. 그 당시에 여학생이 서울대를 가는 경우도 있지만 참 드물거든요. 더군다나 의대 쪽으로는 잘 안 갑니다. 가면 이제 이대를 가는데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 갔습니다.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죠. 그런데 이효 여사에 대해서는 뭐 특별히 프레임 씌워진 게 없는데 이순자 여사한테는 씌워져 있습니다. 또 하나 아주 거칠게 프레임이 씌워졌던 사람이 전두환 대통령입니다. 제가 누차례 말씀드렸지만 전두환 기무사령관, 그때는 보안사령관이죠, 하고 5.18 광주 진압은 상관이 없습니다. 그거는 군도 여러 군데가 있잖아요. 군이 들어가서 광주를 진압했다고 해서 저 전방에 보초 쏘던 군대 너도 책임 있지 그러면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역할이 다른 거니까. 근데 계속 전두환 대통령이 5.18 이후에 대통령이 되니까 그 씌우려고 그랬죠. 씌우려고 하면서 그때는 못했는데 지금은 씌워져 있죠. 전두환이 5.18 학살자로 씌워져 있고. 그 다음에 이순자에 대해서 뭐 주걱턱이니 뭐니 계속 젊고 똑똑해 보이니까 씌워갖고 뭐 사람이 어떻다, 뭐 건방지다, 뭐 남편을 어떻게 안다 그러는데 제가 아는 한, 측근들이 증언하는 한 모든 공통점은 아주 남편한테 순종하는 그런 여성이었습니다. 얼마 전에 그 펜앤마이크에서 이순자 여사 인터뷰를 쭉 한 거 쭉 보시면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거랑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전두환, 이순자의 상은 프레임을 씌워놓은 겁니다. 이런 프레임을 몇 차례 이들은 성공한 적이 있습니다. 지난번, 자 이제 윤석열 대통령 예로 돌아가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100일 기자회견 했을 때 유승민 씨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100일 연설을 기자회견 했는데 1725일이 남았다. 윤 대통령 잘한다는 게 20% 되니까 워낙 떨어져 있으니까 지금부터 시작이라 생각하고 백지에서 새로 시작하기 바란다 하면서 상당한 비판을 했습니다. 자, 1725일이 남았습니다. 그러면 5년은 1825일이죠. 그럼 1825일, 5년이 그런데 거기에서 100일은 몇 퍼센트인가? 계산하니까 5.48%가 나옵니다. 5년 임기 중에 100일은 약 5%입니다. 이 5% 기간 사이에 지금 이 민주당과 그 좌파들은 윤석열이 어떻다 프레임을 씌우려고 아주 덤비고 있는 겁니다. 이미 이자들은 검수완박 법안을 통과시켜가지고 꼼짝 못하게 하고 그러지 않아도 다수당인데 그러면서도 이걸 탄핵시키기 위해서 자꾸 프레임을 또 거는 겁니다. 훨씬 더 다수당이고 유리하고 그런데도. 근데 빨리 지금 이들의 목표는 윤석열 탄핵이죠. 저도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까지 크게 잘했다고 보지는 않아요. 못했다, 유능하지 않았다고 보는 거죠. 근데 어쨌든 간에 그러고 있는데, 자, 제가 이제부터 분석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불행이자 최대의 행운은 지지율이 빨리 떨어졌다는 겁니다. 이분 지지율이 잘한다가 20%대까지 떨어졌죠. 이제 더 이상 안 떨어집니다. 그 이상은 안 떨어져요. 10%대까지 갈 수도 있겠지만 그건 어렵습니다. 갈 수도 있겠지만 가봐야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부터는 올라간다는 거죠. 어디서 보도했나? 뉴스핌 의뢰로 RN서치가 조사한 거에 따르면 8월 22일 사이에 조사했는데 잘한다가 33.7, 못한다가 63.7, 좀 올라갔어요. 전주에 비해서 3.5%포인트 올라갔습니다. 20%에서 30%로 올라갔습니다. 더 이상 떨어질 게 없어요. 이제 하도 떨어졌기 때문에 위기를 느껴서 보수파들이 찍어줍니다. 그러나 이게 선거로 딱 들어가면 다시 5대5 선거가 됩니다.
보수파들이 지금 윤석열을 못하니까 못한다 그러지만 막상 찍으라 그러면 또 보수를 찍으니까. 윤석열 지지율은 더 이상 떨어질 수가 없는데 가장 떨어진 상태가 빨리 왔기 때문에 여기서 프레임을 걸어놔도 이 프레임 효과가 안 난다는 게 저희 판단입니다. 민주당은 이 20%대가 못 올라가도록 얽어매야 되는데 이게 어렵습니다. 구조적으로. 그래서 지금 많이 활용하는 카드가 이준석 카드로 보입니다. 이준석과 윤석열을 간단히 비교하면요. 지난 대선 때 누가 더 열심히 돌아다녔느냐? 이준석입니다. 제가 한 역술인을 통해서 윤석열 대통령은 나용대검이라고 설명한 적이 있죠. 게으를 낳자 용용자. 혁대할 때 띠대자 칼검자. 게으른 형이 칼을 차고 있는 형국이다. 쉽게 얘기하면 똑똑한데 게으른 사람이다. 게으르죠. 게으르니까 9번이나 사법시험을 떨어지죠. 그리고도 느긋하게 나중에 붙고 장가도 50세 가는 게 그게 게으른 거죠. 사실은. 윤 대통령을 이해할 때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느리고 게으르다는 걸 보셔야 됩니다. 선거운동할 때 윤 대통령 하루에 4군데 가면 안 해. 이준석은요 똑똑해서 그런지 똑똑한 사람도 부지런한 사람이죠. 이 사람은 똑개예요. 똑똑하고 똑부야. 부지런한 사람 하루에 10군데씩 갔습니다. 살아보니까 똑개가 좋은지 똑부가 좋은지는 각자 판단이지만 똑개가 리더로는 낫다고 하죠. 근데 부지런한 사람들은 부지런하기 때문에 남들이 부지런하지 않으면 화를 내죠. 그리고 자기를 인정 안 해주면 화를 내죠. 제가 이준석을 품으라고 했죠. 근데 품지 않고 내치니까 지금 바락바락 대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윤핵관들이 문제죠. 윤핵관. 이 사람들은 과거 박근혜 탄핵에 지지했다가 바른미래당 거쳐 들어와서 다시 윤석열한테 붙어서 하는데 이 사람들은 오로지 자기 국회의원 대통령이 공천권 갖고 있다 보니까 그 말만 실행하고 있는 거지. 대통령 맡기면 또 그쪽에 붙을 사람들이에요. 또 이준석하고 싸우는데 싸우면 윤핵관이 욕을 먹어야 되는데 윤 대통령이 욕을 더 먹어. 물론 윤 대통령도 이 사람들 통해서 이준석을 치라고 했으니 할 말은 없지만 근데 어쨌든 이준석하고 윤핵관 내지 윤 대통령이 대립하는 구도를 계속 뻔뿌질하는 거죠. 민주당은. 프레임 걸기 위해서. 근데 이것도 약발이 안 먹는다는 겁니다. 여기서 이준석 씨가 가처분된 게 인용돼서 살아나더라도 저는 이준석 씨의 정치적 운명은 내년쯤 되면 글쎄 국힘당에 남아있던 본인이 안 나간다 그랬고 윤핵관이 나가서 탈당해서 니들이 당 세우라 그랬으니까 어찌 될지 모르지만 이제 보수 세력 사이에서는 크게 지지는 못 받을 거예요. 대신에 보수 세력도 위축은 되겠지만 같이 가겠지만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자들이 뭘 지금 붙들고 늘어지는가 하면 김건희 여사를 붙들고 늘어집니다. 저는 김건희 여사를 만난 적이 없고 그런데 지금 뭘로 물고 늘어지느냐? 상당히 이분이 미인이죠. 그러니까 똑같아요. 아까 이순자 여사한테 씌웠던 그 프레임처럼 미인한테는 참 씌우기 좋죠. 그래서 계속 논문이 어떻다고 씌우는 겁니다. 물론 어떤 교수는 억울해서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래 펌프질하는 세력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준석도 펌프질하는 세력이 뒤에 있는 거죠. 그래서 계속 거는데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5년 지나면은 조사하지 않게 돼 있어요. 이것 때문에 이재명 석사학위 논문도 살아났던 겁니다. 근데 이재명은 안 거론하고 계속 김건희만 거론해서 자꾸 시끄럽게 만들어서 김건희나 하기가 엉터리 과장 이렇게 덮어씌워서 윤석열을 20% 프레임에 잡아서 탄핵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런데 뭐가 문제냐 하면 가장 큰 리스크를 지금 이재명이 갖고 있어요. 이재명이. 자, 이재명 씨는 지금 자기는 대통령 선거 때 내 재산은 34억입니다 하고 신고했는데 그의 변호사 시절에 비서였던 배소연 씨 나중에 공무원 했지만 그분의 자산은 80억으로 평가되는 걸 갖고 있죠. 어떻게 재산이 더 많어? 아주 웃겨. 누구죠? 유동규도 재산 제법 많이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자, 그런 상태에서 지금 법카 비리가 터졌습니다. 여기 대해서는 제가 바로 전방송에 쭉 했고 계속 그런 거에 대해서 노딱을 자꾸 구글이 걸어서 짜증이 나는데 할 수 없죠. 자, 법카 비리에서는 글쎄 금액이 180만 원이니까 김혜경 씨하고 김혜경은 몰라도 이재명 자체는 불구속으로 할 수도 있겠어요. 불구속 기소를 하더라도.
그럼 이재명 씨는 막 정권이 탄압하는 거 다 떠들겠지만, 그러니까 자꾸 김건희 프레임을 씌우는 거예요. 그리고 친일 프레임도 씌우고 싶은 거고, 계속 씌우고 싶은데, 지금 한일 관계를 복원한다라고 하는데도 잘 안 되고 있죠. 그게 참 신기한 겁니다. 지금 어떻게든 김건희 물고 늘어지는데, 지금 이재명 리스크가 이 법카 비리에서 끝나느냐? 아닙니다. 줄줄이 사탕처럼 한 10개가 차례차례 계속 수사가 끝나면 기소할지 안 할지 결정되고, 그에 따라 재판이 이어집니다. 다시 정리하면 윤석열의 지지율은 지금 일찌감치 5% 기간 사이에 전체 인기의 5%밖에 안 지난 기간 사이에 바닥에 왔기 때문에 이제는 올라가는 일만 남았다 이겁니다. 어디까지가 50% 돌파할지 안 할지 모르지만 올라갈 일만 남았고, 이게 올라갈수록 민주당은 초조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프레임을 씌우는데, 이제 가장 큰 약점이 김건희 프레임이죠. 김건희 여사가 지금 약점이죠. 여기에 대해서 김건희 씨 측에서 일일이 대응을 하게 되면 이제 문제가 생기는데, 그냥 묵묵히 감수하면 오히려 날 겁니다. 사람들이 다 보고 있으니까. 이순자 여사 건도 지금 사람들이 옛날에 믿었지만 지금 와서는 달리 보는 사람이 많잖아요. 문제는 많죠. 이준석하고 윤핵관이 붙어서 윤 대통령 지지율 깎아먹는 문제라든지, 또 경제가 빨리 안 일어나는 문제, 이런 것도 있지만, 조만간 방산과 원자력과 관련해서 또 좋은 소식이 하나 날라올 겁니다. 그런 소식이 들어오면 윤 대통령 지지율이 조금 올라갑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계속 95% 기간 내내 윤석열을 묶기 위해서 아주 바락바락 프레임을 씌우고 있습니다. 김건희 카드를 이용해서. 근데 이재명을 옹립한 게 민주당으로서는 치명적인 약점입니다. 빨리 버렸어야 돼요. 제가 수신제가도 못한 게 무슨 치구평차에 나서냐 그랬는데, 경물치지나 제대로 했는지 모르겠어요. 제대로 아는 사람이라면 저렇게 안 할 겁니다. 경물치지가 안 돼. 자기는 변호사 공부했으니까 공부 많이 했다고 하지만 그게 경물이고 치지입니까? 공부가 어떻게 변호사 시험 하나밖에 없어요? 경물치지도 안 된 사람이죠. 근데 수신도 안 되는 거고, 집안도 그런 거고. 그래서 이런 사람을 왜 옹립을 하느냐? 약점이 많아야 주사파들이 활용할 수 있죠. 문재인이 약점 많은 사람이니까 주사파들이 옹립을 해서 대통령 만들어줬잖아요. 북한도 그런 사람 되면 좋으니까 자꾸 옹립해주는 쪽으로 가고. 이 대한민국 정치를 움직이는 큰 구도를 이해되십니까? 그리고 그 자들은 나중에 어디에 하느냐?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에 들어가서 국정원 뒤지고, 기무사 뒤지고, 군 뒤지고, 검찰 뒤지고, 뭐 이런 거. 그리고 언론 조중동 잡고 싶으니까 맨날 광화문에 가면 조중동 해체하라, 동아일보 해체하라, 이거 나서는 그런 세력들. 그 자들 뒤에는 북한이 있는 겁니다. 탈핵 정책도 북한이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자들이 다 움직이고 아바타처럼 움직이는 게 많지만, 여기에는 그걸 알고 있는 저처럼 알아서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요. 투쟁하는 사람도 있고, 모름에도 불구하고 야 그건 아니다, 상식이 어긋난다 해서 반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게 윤석열 대통령이 박근혜처럼 쭉 가다가 마지막에 푹 떨어졌으면 탄핵으로 갑니다. 근데 초기에 이렇게 됐기 때문에 올라갑니다. 참고로 제가 그때 나영대검, 윤석열은 나영대검이다 했던 거 역순인도, 윤석열 대통령 원래도 계속 바닥친대요. 근데 내년쯤 가게 되면 좋아질 거랍니다. 그리고 무서워질 거랍니다. 더 이상 떨어질 것도 없으니까. 그리고 이재명 어떤 식으로 구속하게 되고 뭐 하면. 근데 물어봤죠. 문재인도 잡아넣냐 그랬더니 문재인은 너무 운이 좋아서 그것까지 못할 것 같고 안 될 것 같다 그러고. 그건 두고 보죠. 그렇답니다. 자, 5% 100일을 갖고 나머지 1720매치를 묶으려고 하는 민주당 프레임 잘 보십시오. 거기에 동조하시면 따라가셔도 좋고요. 동조하지 않는다면은 액션을 하시는 게 좀 좋겠습니다. 가만히 있으면은 주장하지 않는 권리는 보호받지 못한다며, 우리가 누리는 자유도 우리가 주장하지 않으면, 프리덤은 그 제퍼슨이 얘기했듯이 민주주의는 독재자와 애국자가 sometimes, from time to time 흘린 피에 의해서 그 피를 먹고 자라는 나무와 같다 그랬지 않습니까? bloodied peace, bloodied freedom입니다. 피투성이의 자유입니다. 그냥 공짜로 자유를 누리려고 하는 보수가 많다 보니까 적골이 된 겁니다. 그리고 너무 프레임을 안 걸리려고 하다가 실수한 게 박근혜 대통령. 그리고 또 하나요. 지금
이 우리나라 좌파들이 어떤 돈을 어떻게 해서 돈을 움직이는가 하면 지금 5.18 단체들하고 세월호 단체들이 아직도 그 돌아가거든요. 왜? 정부 예산이 가거든요. 그걸 다 법을 만들어 놨어요. 거기에 돈이 정부 예산이 안 들어가면 그거 다 끌어집니다. 돈이 없으면 다 흩어져요. 돈이 있으니까 계속 떠드는 거예요. 또 그걸 북한이 뭐 어떻게 살살 유도할 수도 있는 거고. 오케이? 그러니까 이 프레임 씌우는 걸 어떻게 하면 무너뜨릴 수 있냐. 제가 방법 알려드렸죠. 이재명 옹립이 너무 빨랐고 윤석열 지지율이 너무 빨리 떨어진 게 이게 민주당한테 좌파한테는 참 반갑기도 하지만 아쉬운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한 사람 한동훈이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참 잘하고 있습니다. 이복형 금감원장이 이상한 송금 8조 5천억을 어떻게 추적할지 모르지만 거기서 좀 해준다면 이상민 씨는 하도 조자랑 헝칼스시 덤벼갖고 제가 기대를 접었고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뭐 강승규 시민수석이니 뭐 김은혜 홍보수석도 그렇고 저는 큰 기대는 안 해요. 장관들이 하도 존재감 없으니까. 근데 어쨌든 이복현이라도 좀 움직여주고 하면은 조금 정치적 변화가 있을 것이다. 민주당 프레임 토착 외고 치우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전망합니다. 긴 분석이었는데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